여러분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정성진 교수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한번 계산을 본격적으로 해보고요. 증여세, 절세, 전략까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여러분 제가 간단한 사례를 가지고 왔는데요. 증여 대상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4억짜리예요. 근데 이 아파트가 2억의 보증금, 즉 전세를 주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본인 거주하신 아파트 말고 갭 투자로 하나 가지고 계신 거죠. 그런데 이제 수증자, 이 아파트를 받을 자녀가 35세이고요.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적이 없는 거죠. 그리고 증여일자는 7월 15일이다 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사례를 가지고요. 한번 구체적으로 계산 한번 해보고 절세 전략까지 한번 알아볼까요? 자, 화면을 보시면 제가 지난 시간 강의 때 알려드렸던 간단한 증여세의 계산 구조가 나와 있어요. 얼른 복습해 볼까요? 자, 증여받는 아파트에서 10년 내 증여한 거 더하게 돼 있는데 좀 전 사례는 증여한 적이 없었죠. 비과세를 빼는 건 장애인 같은 것만 빼주는 거지 이건 사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과세가 다 있겠죠. 그리고 부담보충을 빼는 거잖아요. 좀 아까 전세보증금을 떠안잖아요. 빼겠죠. 이렇게 해서 1번 첫 번째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하는 거고요. 공제를 해서 2번 과표 계산하는 거고요. 그리고 세율 곱해서 3번 산출세 계산하는 거고요. 여기서 신고세 공제 같은 거 해서 마지막으로 자진 납부세 계산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 1단계부터 4단계까지를 한번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좀 전에 1단계 아파트가 얼마짜리입니까? 4억 원짜리죠. 그런데 빚을 얼마를 떠안습니까? 아들이 2억을 떠안죠. 따라서 실제 받는 과세되는 금액은 얼마일까요? 2억 원입니다. 자, 그런데 2단계를 가보니까 다 세금 과세 안 하죠. 10년 동안 자녀의 경우에 직계 비속 같은 경우에는 얼마를 공제해 줍니까? 바로 5천만 원을 공제해 주죠. 따라서 2억 원에서 5천만 원을 빼면 과세 표준이 1억 5천만 원이 남습니다. 여기에 이제 뭘 곱하는 겁니까? 세율을 곱하는 거죠. 자, 그럼 요 대목에서 한번 증여재산 공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크게 증여재산 공제는 10년간 합산 공제와 그냥 추가로 건별로 공제하는 게 있다고 했죠. 먼저 10년간 합산 공제는 법적 배우자한테 증여할 때 6억 원 공제하는 게 있었고요. 그리고 19세가 넘는 성년 자녀한테 줄 때는 5천만 원 공제하는 게 있었고요.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한테 줄 때는 2천만 원 공제한다고 했죠. 자, 또 한편 이번엔 거꾸로예요. 자녀가 부모님을 돈을 드릴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과세하냐고요? 당연하죠. 그때도 5천만 원 공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친족공제는 보시는 것처럼 6천 이내의 혈족이나 4천 이내의 인척, 촌돈을 따져서 그 범주 내에서만 공제가 되는 거예요. 1,000만 원씩. 근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친척 한 명당 1,000만 원이 아니에요. 그럼 친척이 많은 사람들은 공제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냥 전체 친족 합계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모나 작은아버지나 큰아버지나 이런 분들 한 사람만 동원해서 1,000만 원 증여받으면 그 한도가 10년 내게 소멸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볼 게 바로 추가 공제라고 했죠. 내 자녀가 결혼한다. 그럼 1억 주고 1억 공제해서 과세표준 0으로 신고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면요. 결혼은 신랑 신부가 하기 때문에 신랑 쪽에서 1억 증여하고요. 신부 쪽에서 1억 증여하면 2억 받을 수 있겠네요. 또 한편 지금까지 한 번도 증여한 적이 없다면 10년 내 증여한 게 없는 거 아니에요. 따라서 신랑 쪽에서 5천 주고 신부 쪽에서 5천 주고 이렇게 해서요. 정리하면 신랑 쪽에서는 총합 1억 5천만 원, 신부 쪽에서 총합 1억 5천만 원, 그 신혼부부 기준으로 3억까지 증여를 받을 수 있는 구조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출산공제는 또 추가로 1억이라 그랬죠. 그런데 다시 말하지만 1억, 1억 합쳐서 각각 2억이 아니라 전체 금액 한도가 1억이기 때문에 결혼할 때 1억을 줬다? 그럼 더 이상 출산 때는 증여할 금액이 없는 거죠. 과세되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결혼할 때 5천만 원밖에 안 줬다라고 하면 출산할 때 5천만 원 더 줘서 총합이 1억이 되니까 그때는 세금이 없는 그런 구조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서 하나만 주의할 사항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잠시 뒤에 부연 설명을 다시 한번 하겠지만 증여세는 건별로 신고하는 겁니다. 내가 큰애한테 줄 때 큰애가 신고하는 거고요. 내가 둘째한테 줄 때 둘째가 신고하는 거예요. 내가 배우자한테 줄 때 배우자가 신고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자녀가 있는데 엄마 아빠가 계실 거 아니에요.
어머니도 주고 아버지도 주고 동시에 줘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보기에는 엄마도 다른 사람, 아빠도 다른 사람이니까 자녀는 엄마한테 받을 때 별도 신고하고 아빠한테 받을 때 별도 신고하고 이렇게 될 걸로 보여지는데,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어머니랑 아버지는 동일 한 사람으로 봐요. 따라서 만약에 1차로 어머니가 5천만 원을 준 거예요. 그래서 5천만 원 공제해서 세금 신고를 안 한 거예요. 아버지가 5천만 원을 또 줬네요. 동일인이라고요. 10년 내에 징여라고요. 합산해서 전체에서 5천만 원 공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첫 번째 어머니가 5천만 원 줄 때는 증여세 신고를 0으로 신고하지만, 두 번째 아버지가 줄 때는 합산하니까 1억 들어가고 5천만 원 공제해서 5천만 원 과표가 나와서 세금을 납부하는 그런 식으로 갑니다. 자, 또 하나 궁금증이에요. 부부만 있는 게 아니고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좀 돈 좀 있는 집안 분들은 아버지도 자녀한테 증여를 하지만 할아버지나 할머니도 증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랑 할아버지가 동시에 증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자, 아버지랑 할아버지는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첫 번째 아버지가 줬다라고 하면 아버지가 준 돈에서 5천만 원 공제하고 신고해요. 두 번째 할아버지가 또 줬다. 신고 또 다 별도로 따로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준 돈, 할아버지가 준 돈 합치지 않아요. 그런데 재밌는 거, 박스를 잘 보세요. 5천만 원 증여재산 공제는 아버지랑 할아버지를 합칩니다. 즉, 첫 번째 아버지가 줄 때 5천만 원 공제 받아 먹었으면 두 번째 할아버지가 줄 때 받을 때는 아버지 거랑 금액을 합치진 않아요. 그러니까 세율은 올라가진 않아요. 그러나 5천만 원 공제를 이미 아버지가 증여할 때 소진했기 때문에 할아버지 때는 5천만 원 받고 공제는 0으로 신고를 따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살짝쿵 헷갈려요. 그래서 헷갈리는 분들은 영상을 좀 돌려서 반복해서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식으로 증여의 공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3단계로 넘어가서 증여세를 계산을 해야겠죠? 보시는 것처럼 과표의 구분 구간을 1억, 5억, 10억, 30억으로 나눠서 1억까지는 10%, 1억에서 5억 사이, 4억이잖아요. 사이 금액이. 거기엔 20%를 때리고요. 5억에서 10억 사이가 5억이잖아요. 그 5억에 대해서는 30%를 때리고요. 10억에서 30억 사이는 20억이잖아요. 20억에 대해서 40%를 때리고 30억 초과 금액은 50%를 때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표를 잘 보시면 중간중간에 빼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1,000만 원 빼고 6천만 원 빼고, 이거를 전문용어로 누진공제라고 불러요. 이게 뭐냐고요? 자, 사례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좀 전 사례에서 아파트를 받았는데 거기에 보증금 빼고, 자, 5천만 원 공제 빼니까 과세표준이 아까 얼마 나왔었습니까? 1억 5천만 원 나왔죠. 자,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원래는 1억 5천만 원이 나오면 아래쪽 1억은 10%고요. 얼마일까요? 1억 곱하기 10%. 1천만 원이죠? 남아있는 5천만 원은 20%잖아요. 얼마일까요? 20% 곱하기 5천만 원. 1천만 원이죠? 합치면 얼마예요? 2천만 원이죠? 이런 식으로 두 번 계산해야 돼요. 되게 번거롭죠? 그래서 만든 표가 보시는 것처럼 1억에서 5억 사이의 과표가 나왔다면 몇 프로 곱하고 얼마를 빼는 겁니까? 20%를 곱하고 1천만 원을 빼는 거죠. 그거 얼마예요? 1억 5천 곱하기 20%. 3천만 원이죠? 1천만 원 빼면 2천만 원이죠? 오, 아까랑 같네요? 이게 무슨 얘기냐? 원래는 1억 5천만 원 전체 20%를 다 곱하면 안 돼요. 구분해야 되는데 일단 최고세율을 다 때려. 그런 다음에 아래쪽 1억 원은 10%만 때리면 되는데 20% 때렸잖아요. 더 때린 금액을 이렇게 1천만 원을 뺀다는 거예요. 아, 어렵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내용들은 여러분 구체적으로 모르셔도 돼요. 그냥 좀 전에 보여드린 그 표, 화면에 있는 이 표대로 그냥 빼시면 되는 겁니다. 누진공제 이용해서.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사례는 2천만 원의 세금이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 참고할 게 있는 거예요. 좀 전 사례는 아버지가 아들한테 아파트를 준 거 아니에요? 근데 가끔씩은 재산이 많은 분들이 아들도 주고 손주도 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부르는 거냐? 세대 생략 증여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런 경우에는 가산을 합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산출세액의 30%를 가산하고요. 특별히 그 주는 재산이 20억을 초과하잖아요. 그러면 40%를 가산합니다. 참고할 거, 다만 주의할 거는요. 만약에 할아버지가 계시고 원래 아들이 있고 손주가 있어야 되는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그 아들이 미리 사망한 거예요. 그러면 할아버지 밑으로 바로 손주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세대가 생략된 게 아니잖아요. 안 계시니까. 이런 경우에는 가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만약에 좀 전 사례가
아버지가 아들을 줬지만 만약에 아버지가 손주를 줬다면 얼마의 세금이 나올까요? 좀 전에 2천만 원 세금 나왔죠? 30% 가산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증여세가 2,600만 원이 나옵니다. 나름 부담되는 금액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금액을 다 내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신고납부 기한이 있잖아요. 먼저 신고납부 기한부터 볼게요. 증여세의 신고납부 기한은요,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예요. 그래서 금액이 이제 크잖아요. 그러면 5년간 연부연납이 가능해요. 연부연납이 뭐냐고요? 매년 단위로 나누어서 내는 거예요. 그게 몇 년이라고요? 5년이에요.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그러면 최초 신고할 때는 안 내는 거냐? 그때도 내야 돼요. 그럼 총 몇 번 내게 되는 겁니까? 최초 신고할 때 한 번 내고요. 그리고 5년 동안 나누어 내니까 총 몇 번 내게 됩니까? 6번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가장 이해하기 쉽게 증여세가 6억이 나왔다. 그러면 지금 1억 내고 남은 5억을 5번 나누어 내면 되는 그런 구조로 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좀 전에 7월 15일 날 아파트를 증여한다 가정했잖아요. 사례가. 그러면 그날이 아니라 그날이 속한 달의 말일이라 그랬잖아요. 7월 15일에 속한 달의 말일이 언제예요? 7월 31일이죠. 그럼 3개월이 언제예요? 8월, 9월, 10월이니까 이 사례는 증여세 신고 납부 기한이 10월 31일이 되는 겁니다. 그때 신고하면 3%를 깎아주는 게 바로 신고세액 공제죠. 그런데 문제는 3% 깎아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3개월을 만약에 어겨서 그내 신고를 못 하잖아요. 그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20%의 가산세를 물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고객분들 만나서 증여 이야기하실 때 증여한다고 하면 이 20%를 물지 않도록 3개월 내에 신고하도록 안내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 사례를 볼까요? 좀 전에 2천만 원 세금이 나왔죠? 3개월 내에 신고한다고 치면 몇 프로 깎아주는 겁니까? 3% 깎아주죠. 따라서 납부하실 세금은 1,940만 원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 추가 참고사항 설명드릴게요. 자녀의 증여세를 1,940을 자녀가 내야 되는데 이것도 만약에 아버지가 대신 내줬다? 나중에 걸리지 않을 수도 있는데 운이 좋으면 걸릴 확률이 매우 높아요. 대신 내준 증여세에 대해서도 또 증여세를 과세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실무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자녀가 만약에 돈이 없다라고 하면 그 증여세를 고려해서 조금 더 많은 금액을 증여해서 남는 돈으로 증여세를 내게 하는 그런 구조를 잡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간단한 증여세의 계산 구조를 설명드렸고 이번 시간에 지금까지는 제가 간단한 사례로 설명을 쭉 드렸죠. 그럼 여러분 증여세의 절세 포인트는 뭘까요? 이렇게 질문 드리니까 재산을 안 주면 된다 이런 농담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여러분 요번에는 제가 증여세 설명을 드리잖아요. 제가 나중에 상속세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증여를 안 하면 재산이 차곡차곡 남아가지고요. 나중에 또 한 방에 상속세가 확 나오기 때문에 미리 일부를 주고 남은 거를 상속하는 게 사실 합리적으로 맞거든요. 그러면 증여를 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거냐? 첫 번째, 공제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야 돼요. 이게 뭔 얘기냐? 아까 제가 얼핏 말씀드렸는데요. 증여는요. 내가 배우자한테 증여를 해요. 근데 내가 아이가 2명인 거예요. 그럼 또 큰애한테 증여를 해요. 또 둘째한테 증여를 해요. 그럼 여러분 이 세 증여를 싹 다 합쳐서 한꺼번에 증여세 계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각각 건별로 계산한다고요. 그러면 강사님, 자녀가 많을수록 증여세가 적어지겠네요. 재산을 줄 때요. 당연하죠. 여러분 따라서 배우자, 자녀, 좀 전 말씀드린 것처럼 30%가 가산되긴 하지만 세대생략, 손주들까지 가능하잖아요. 큰애가 2명의 손주가 있다. 둘째가 2명의 손주가 있다. 그럼 저는요. 배우자 1명, 자녀 2명, 손주 4명, 7명한테 증여할 수 있기 때문에 농담이 아니고요. 그냥 한 번만 7명한테 증여해도 상당 재산을 소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10년마다 주기적으로 증여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만 10년 내에 증여한 재산을 더하게 돼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나이가 60이다 라고 하면 60에 한 번 증여하는 거예요. 70이다 또 한 번 증여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80 초반에 사망을 하니까 80에는 증여하기 어려울 수도 있죠. 여러분 그래서 어느 정도 부자분들이라면 60 정도부터 증여를 시작한다라고 하면 상당 금액을 소진하기 때문에 사망 당시에는 굉장히 재산이 별로 안 남게 되기 때문에 상속세가 많이 안 나오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팁. 바로 재산 가격이 오르기 전에 증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재산의 가격이란 거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걸 가격으로 볼지 모르기 때문에
자, 흔히 뭐라고 말하느냐? 공시지가. 국가가 이제 땅이나 아파트 같은 것들의 가격을 1년마다 정해서 공시하잖아요. 그 가격이 고시되기 전에. 여러분, 요거에 대한 좀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제가 상속세 강의 때 이 공시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미리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1월 1일자 부동산 기준시가 가격을 4월 말에 발표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증여 언제 하셔야겠어요? 4월 넘어서 증여하면 새로운 오름 가격으로 과세가 되니까 기왕이면 4월 전에 증여를 해야겠죠? 그런 내용이에요. 자, 마지막. 사전 증여를 하면 뭐가 줄어들까요, 나중에? 자, 내 재산이 준 상태에서 나중에 사망을 하시기 때문에 상속세가 절세되니까, 자, 제가 다시 한 반복이지만 재산이 많은 분들은 일정 금액을 증여하고 그 이후에 남는 금액을 상속하는 게 상속증여세 절세 차원에서 매우 유리한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내용을 잘 숙지하셔가지고요, 고객분들께 안내를 하셔야 되는데, 이거 뭐 세금만 안내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영업을 해야 되니까. 자, 제가 마지막 이제 보험과 관련된 내용 좀 설명드릴게요. 자, 보시면 바로 보험의 가입과 상속증여세의 과세예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증여세는요, 내가 살아있을 때 재산을 줄 때 내는 세금이고요. 상속세는요, 내가 사망하고 그 이후에 재산을 물려주면서 내는 세금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제가 먼저 보험과 관련된 증여세를 간단히 설명드리고요. 바로 보험과 관련된 상속세를 설명드려 볼게요. 자, 우리나라 상속증여세법은 보험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증여세를 과세하게 되어 있을까요? 자, 먼저 시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금액이에요. 자, 무슨 말일까요? 좀 전 공부한 것처럼 증여세는 몇 개월 내에 신고하는 겁니까? 그달 말부터 3개월이었죠. 이 말의 의미는 보험을 언제 기준으로 증여세 과세하냐는 거예요. 계약할 때일까요? 보험료 완납일까요? 보험금 탈 때일까요? 세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만기 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이래요. 해당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증여로 본대요. 자, 그래서 다음 금액을 증여재산으로 신고하래요. 이 말의 의미는 여러분, 사고가 발생을 하잖아요. 또는 만기가 되잖아요. 그럼 바로 뭐가 나옵니까? 보험금이 나오겠죠. 따라서 여러분, 세법은 보험사고 발생일 또는 만기일을 증여 시점으로 보지만, 좀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말하면 보험금 탈 때를 증여의 시점으로 봅니다. 즉, 말을 바꾸면 보험금 타고 그 다음 날부터 몇 개월 내에? 3개월 내에 증여세를 신고하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시점도 중요하지만 금액도 중요해요. 무슨 얘기냐고요? 부동산 같은 것들은 부동산을 주면 끝이지만 보험은 보험료를 내고 한참 뒤에 보험금을 타고요. 중간에 차익이 붙어요. 따라서 세법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이에요. 즉, 문구로 봤을 때 아버지가 100% 보험료를 다 냈다라고 하면 전액 보험금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는 거고요. 아버지가 50% 보험료를 내시고 자녀가 돈 벌어서 50% 보험료를 냈으면 타는 보험금의 반만 신고하는 그런 구조로 간 겁니다. 그래서 굳이 그림으로 요약하자면 가입할 때는 증여가 아닙니다. 계약자 바꿀 때 증여가 아닙니다. 만기일이나 사고 발생해서 보험금을 타면 그때 증여를 신고하되 보험금이 과세 대상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과세당국인 국세청 입장에서는 보험을 계약하는 것을 파악을 해야 될까요? 보험료를 완납하거나 계약자를 바꾸는 걸 파악해야 될까요? 보험금을 타는 것을 파악해야 될까요? 과세하려면. 다 중요하겠지만 보험금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과세당국은 지금 명세서란 제도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자, 보험사는, 근데 보험금 안에는요, 해약 환급금이나 중도 인출금을 포함해요. 즉, 만기보험금이 나오든 중간에 해약을 하든 인출을 하든 사망보험금이 나오든 이 보험금을 지급하는 자, 보험사는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을 해야 되고요. 그 양식이 바로 화면에 보이시는 요 양식이에요. 양식 여러분 잘 보시면요, 보험금 지급액이 있죠, 계약일이 있죠, 보험금 지급의 사유 발생일이 있죠. 그리고 계약한 사람, 수취하는 사람의 이름과 주민번호가 있죠. 여러분, 이 데이터가 국세청에 들어가면 국세청은 어떤 건들 위주로 볼까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고액을 보겠죠? 두 번째, 뭘 볼까요? 미성년자 같은 분들이나 가정주부 같은 분들, 말을 바꾸면 돈을 벌지 않는 분들이 계약한 건들 위주로 봐서
본인이 낸 보험료가 아니겠구나. 그럼 누가 내준 보험료지? 거기에 대해서 상속이나 증여세를 때리는 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화면인데요. 이런 구조로 여러분들이 가입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물론 여러분 저액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 저액은 안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미 공부한 것처럼 부부끼리는 6억이나 공제해요. 자녀끼리는 5천만 원 공제해줘요. 또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사망보험금에 대해서도 일괄공제나 배우자 공제가 엄청나기 때문에 저액보험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랑 이런 공부를 하는 이유는 고액계약을 위한 영업을 하려고 공부하시는 거잖아요. 따라서 고액계약을 하고 이 집안이 돈이 많은 집안이라면 화면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계약자 누구로 하는 겁니까? 자녀로 하는 거죠. 또는 배우자로 하는 거죠. 누구 돈으로 가입하는 겁니까? 본인의 합법적인 소득으로 가입하는 거죠. 피보험자 누굽니까? 부모님이죠. 수익자 누굽니까? 자녀죠. 그래서 만기나 사망 시의 보험금을 내가 낸 보험료로 내가 타는 구조로 가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자녀가 합법적인 자기 소득을 벌어들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 보시는 것처럼 임대 부동산을 증여해서 그 월세로 보험료를 내거나 아버지가 개인 사업을 크게 하거나 법인을 하시면 취업을 시키거나 본인 회사에 아니면 법인이라면 주주로 만들어서 배당금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중요한 한마디, 자녀나 배우자에게 합법적 소득원을 만들어줄 수 있는 구조가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 이런 내용입니다.